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게. 하루에도 수백 명의 장꾼과 나그네들이 오가는 어느 허름한 길목의 주막. 꾀죄죄한 옷을 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국밥을 나르던 평범한 주모가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에 찌들어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 안에서 내노라 하는 왕족과 대신들의 관상을 보며 천기를 누설한다던 당대 최고의 도사가 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모가 뜨끈한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도사의 손과 슬쩍 부딪힌 바로 그 순간 도사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도사는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막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승과 정승들 앞에서도 꼿꼿하던 그 위대하다는 도사가 왜 일개 주막의 주모 손을 잡고 이토록 겁에 질린 채 넙죽 엎드린 것일까요? 욕심 많고 눈먼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던 주모의 손바닥에 새겨진 소름 돋는 천기누설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목, 버드나무 몇 그루가 축 늘어진 길 한편에 사람들이 버들주막이라 부르는 낡고 허름한 술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볏짚으로 엮었는데 군데군데 사가 빗물이 셀 것 같았고 기둥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었고 마당 귀퉁이에는 쓸담한 낙엽이 나뒹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대단한 곳이라 할 수 없는 길가에 흔히 있는 주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주막이 오가는 나그네들 사이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솥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구수한 된장 냄새, 노릇노릇 구워진 파전의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막걸리 항아리에서 피어오르는 달큰한 발효의 냄새가 어우러져 지나가는 길손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쓰며 걷고 또 걸어온 나그네들에게 버들주막의 그 냄새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익숙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주막을 이끌어가는 주모의 사람 됨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은 월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성씨는 감씨로 그리 대단치 않은 평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법 이목구비가 고왔다고 하는데 20살이 되던 해에 인근 마을의 소금장수에게 시집을 갔다가 불과 몇 해 만에 남편을 여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소금을 팔러 먼 길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불어난 강을 건너려다 허망하게 떠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월이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그 아이마저 태어난 지 100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월이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은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팔자가 억세다느니 부덕한 여자라느니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식 복을 다 잡아먹은 흉한 년이라며 등을 떠밀었고 결국 월이는 시댁에서도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친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빠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지요. 그렇게 갈 곳 없이 길을 헤매던 월이가 흘러들어 온 곳이 바로 버들주막이었습니다. 원래 주막 주인이었던 늙은 할머니가 딱한 사정을 듣고 월이를 거두어 허드레시를 시키기 시작했고 몇 해가 지나 할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월이가
자연스레 주막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빚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빚이 적지 않았던 탓에 월이는 매일같이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솥을 걸고 국물을 우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 동안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해야 했습니다. 손은 1년 12달 항상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펼새가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나이보다 일찍 주름이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은 늘 기름기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고단하고 서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월이의 마음 한켠에는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따뜻함이 항상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워낙 밑바닥에서 구르는 삶을 살다 보니 배고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추운 겨울날 문을 두드리는 거지 아이가 있으면 월이는 국밥 한 그릇을 아무 말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길을 잃은 노인네가 찾아오면 하룻밤 묵어가라며 창고 한켠에 집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녀가 베푸는 인심은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딱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월이는 더 넉넉하게 퍼주었습니다. 주막 단골들은 가끔 이런 월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퍼줬다가는 주막 문 닫을 날이 멀지 않겠다고 참견하듯 한마디씩 얹곤 했습니다. 그러면 월이는 그저 멋쩍게 웃어 보일 뿐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솥이 크면 좀 더 끓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남는 것도 없는 국밥이 솥에 눌어붙기 전에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는 것이 월이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버들 주막에 어느 해봄부터 낯선 얼굴 하나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였는데 몸에 걸친 도포 자락은 여기저기 기워댄 흔적이 역력했고 가슴 테두리가 닳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책 보따리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모습은 그나마 선비의 품새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허기진 눈빛과 창백한 얼굴빛은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유재원이었습니다. 본래 호남 어느 고을의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일찍이 아버지가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관직을 잃고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였습니다. 재원은 학문에 대한 뜻만큼은 조금도 꺾이지 않아 집안이 망한 뒤에도 밥을 굶으면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양 대궐을 보겠다며 길을 나섰지만 노자가 워낙 변변찮아 한양 근처 어딘가에서 발이 묶인 채 이 주막 저 주막을 기웃거리며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원이 처음 버들 주막에 들어왔을 때 그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더니 품에서 돈을 꺼내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주모 앞에서 반 그릇만 먹을 수 있겠느냐고 쭈뼛거리며 물어보던 그 젊은이의 모습을 월이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체면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월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월이는 별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한 그릇 가득 담긴 국밥을 내왔습니다. 고기 한 점도 듬뿍 얹어서 재원이 당황하여 사양하려 하자 월이는 반 그릇을 담을 그릇이 없다며 그냥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쑥스러운 듯 등을 돌려 다른 손님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재원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도 못한 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의 감각을 재원은 나중에도 두고두고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원은 매일같이 버들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구석 자리를 자기 자리처럼 쓰며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돈이 있는 날에는 국밥을 사 먹었고, 없는 날에는 그냥 물 한 사발만 청했습니다. 그러면 월이는 어김없이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재원이 사양하려 할 때마다 월이는 배가 든든해야 글도 눈에 들어오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흘러나오는지 재원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사이 버들 주막의 구석 자리는 자연스럽게 선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 자리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지요. 마치 불문율처럼.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글 공부에 막히는 부분이 생겨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때면 월이가 슬쩍 다가와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재원은 처음에 주모가 한자나 알겠냐 싶어 대충 넘기려 했으나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월이가 어린 시절 서당 근처에서 살면서 귀동냥으로 익힌 한자와 글귀가 제법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자 수준은 아니었으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난 그녀의 풀이는 때로 책에서 찾을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는 선비들도 놓치기 쉬운 행간의 뜻을 이 주막 주모는 생생한 삶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을 두고 백성의 입장에서 읽어보아야 비로소 뜻이 살아난다고 짚어주는 월이의 말에 재원은 무릎을 탁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주막에는 날마다 온갖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지게를 진 짐꾼, 소를 끌고 가는 농부, 비단 보따리를 챙긴 상인, 가끔은 관아에서 내려온 관원들도 들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에서 월이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도 닦을 새가 없었고 발이 부르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재원의 밥그릇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과거 시험을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선비들이 몇몇 모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재원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가을 대과에서는 임금이 경전의 암기보다 실용적인 치국의 방략을 묻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재원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주막에서 매일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배고픈 사람이 밥 한 그릇 앞에서 보이는 표정, 고단한 하루를 마친 짐꾼이 막걸리 한 잔에 녹아드는 얼굴,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퍼주는 월이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진심 같은 것들이 그 어떤 주석서보다 더 살아있는 공부였다는 사실을 재원이 한양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형편이었습니다. 한양까지의 노자도 과거 준비를 위한 비용도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재원의 처지를 월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재원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버들 주막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여름이 막 끝나고 가을의 초입에 접어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주막에는 장날을 마치고 돌아가는 장꾼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막걸리 잔이 오가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로 빈자리를 찾기 힘들 지경이었지요. 월이는 쟁반을 들고 정신없이
이상 저상을 오갔고 부엌에서는 커다란 솥이 쉬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70을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허리가 굽지 않고 걸음걸이가 묵직하고 자연스러워 마치 땅을 딛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의 발을 받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흰 도포에 검은 두건을 쓰고 옆에는 제자인 듯한 젊은이가 짐을 들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들어서자 주막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장꾼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바로 백운도사였습니다. 백운도사의 본명은 박태청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의 뜻을 두었다가 일찍 그 길을 접고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풍수지리와 관상학, 역학을 깊이 파고든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당대에 이미 전설이 된 대사로 임금의 태어날 자리를 미리 알아보았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백운도사는 그 스승에게서 40년을 배우고 다시 스스로 20년을 갈고 닦은 끝에 사람의 얼굴과 손금, 그리고 주변의 기운을 보아 그 사람의 운명과 나라의 흥망을 읽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왕실에서도 그를 초청하고자 여러 번 사람을 보냈지만 백운도사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물어올 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고 하늘의 기운이 특별히 이끄는 곳이 있다고 느낄 때만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백운도사가 그날 버들 주막으로 발길을 돌린 까닭에 대해 도사 자신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날 밤 꿈에 버드나무 아래서 한 줄기 강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슨 징조인지 알고자 이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50년을 하늘의 이치를 쫓아 살아온 사람이 꿈 하나를 이유로 낯선 주막을 찾아든다는 것이 예사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이라는 것의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정작 그 운명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운명이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 도사는 주막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잊은 채 도사는 주막 안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경하는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읽어내는 그리고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장꾼 몇몇이 씩씩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상인 둘이 흥정을 벌이고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재원이 변함없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사의 시선이 재원의 얼굴 위에서 잠시 머무는 듯했으나 그때까지는 특별히 강한 기운이 감지되지 않았는지 이내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사가 혀를 가볍게 차며 막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이가 쟁반에 국밥을 받쳐 들고 다가와 도사의 상 위에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사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 한 점에 집중된 것처럼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도사는 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빼려는 월이의 손목을 덥석 잡아채고는 손바닥을 뒤집어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험한 일을 수십 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거칠음이 아니었습니다. 월이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도사는 이미 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가을날의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주막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사에게 쏠렸습니다. 막걸리 잔을 들다 멈춘 손, 젓가락질을 멈춘 손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사는 잡고 있던 머리에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의자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그는 주막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실의 고위 대신들 앞에서도 고승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다는 그 도사가 허름한 주막의 주모 앞에 이마를 땅에 붙이고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먹던 밥을 멈추고 입을 떡 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하의 어머니를 몰라보고 무례를 범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마라는 그 한마디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주모에게 마마라니, 도사 양반이 노망이 났다느니, 귀가 잘못된 거 아니냐느니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사의 눈은 진지하다 못해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늘의 이치를 읽어온 사람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그 경외감은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 보아도 가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 안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생 관상과 수상을 연구하면서 책에서만 보고 직접 목도한 적 없었던 손금이라고 도사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선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선이 어떻게 모이고 갈라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생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왕의 자리에 오를 상도 있고 큰 재물을 모을 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사가 이 주모의 손에서 본 것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명명국모의 상이라 불리는 그 손금은 관상학의 역사에서도 극히 드물게 기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손바닥 중앙을 관통하는 세 줄기의 선이 마치 거대한 영부처럼 얽혀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이 상을 지닌 여인은 반드시 한 나라의 주춧돌이 될 인물을 세상에 내보내거나 혹은 그 인물이 크게 설 수 있도록 직접 뒷받침하는 사람이 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당장은 천한 신분으로 땅을 구르고 있을지언정 머지않아 한 나라의 어머니, 즉 국모가 될 귀하디 귀한 운명이 그 손금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사의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사는 주막 안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월이가 매일같이 공짜로 밥을 먹이며 정성껏 보살피던 그 가난한 선비의 얼굴 위에서 시선이 멎었습니다. 도사는 재원을 향해 두어 걸음 다가서더니 선비의 이마 쪽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사의 입에서 다시 한번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원의 이마 위로 황금빛 용의 기운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사는 오랫동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국밥을 퍼주는 주모와 그 국밥을 받아먹는 가난한 선비. 겉으로 보기에는 그보다 더 평범하고 초라한 풍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사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용이 구름을 만나기 직전의 그 팽팽한 기운, 하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바로 이 허름한 주막 안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사는 자신의 짐 보따리에서 천으로 감싼 묵직한 것을 꺼냈습니다. 풀어보니 은자 몇 덩이였습니다. 도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월이 앞에 두 손으로 올려 바치며 이 제물로 주막을 정리하고 저 선비가 한양으로 올라가 가을 대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월이의 운명을 여는 열쇠라는 말과 함께 주막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반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소리 높여 도사의 말을 비웃지는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그 절이 너무나 깊었으며 내어놓은 은자가 너무나 묵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도사가 나라의 어머니가 될 손금이라 한다니 그것이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편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상처받고 짓밟혀온 월이에게 자신이 그런 귀한 운명이라는 말은 너무나 낯설고 버거운 것이었으니까요. 팔자가 억세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온 여인에게 갑자기 하늘이 점지한 귀한 사람이라 한들 그것이 가슴 속으로 곧장 들어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도사는 운명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것이 있지만 그 운명도 스스로 외면하면 물거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온 마음이 이 손금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으니 그 마음을 이제 한 방향으로 모으라는 것이 도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사는 그날 국밥 한 그릇도 먹지 않고 제자를 데리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제자가 나중에 전한 바에 따르면 주막 문을 나서는 도사의 발걸음이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찾아낸 사람처럼. 그날 밤 월이는 주막 문을 닫고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이리저리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그 손이 나라의 어머니가 될 운명을 품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도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거짓을 꾸미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경이로운 것을 처음 목도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월이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도사의 말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재원은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 총명함과 그 뜻이 이 주막 구석 자리에서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도사의 말이 없었더라도 월이 자신이 진즉에 느끼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막 장부를 펼쳤습니다. 몇 해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과 도사가 두고 간 은자를 합산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재원이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준비하기에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월이는 재원에게 한양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원은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고, 이 이상의 신세는 도리가 아니라고. 그러나 월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었고 어떤 거창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만이 그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재원은 결국 더 이상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재원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아침, 월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길떡을 쪘습니다. 하얀 쑥떡 위에 팥을 얹어 조그만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주었습니다. 재원은 보자기를 받아 들고 한참 동안 월이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선비가 스승에게, 아니,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에게 바친 예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한마디와 함께 월이는 주막 문을 잠갔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놓지 못하며 잠근 그 자물쇠는 그녀의 오랜 삶의 무게만큼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월이는 주막을 정리한 뒤 인근 마을로 들어가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바느질 품삯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전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소박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기다림이 아니라 고요하고 단단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월이는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기다린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느질을 하고 가끔 인근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이웃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 해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막 시절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을 뿐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3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탄 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월이가 머무는 마을을 수소문하여 찾아왔습니다. 유영이정 대감께서 감시 월이를 찾는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유영이정. 이번 대과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임금의 특별한 눈에 들어 파격적으로 중용된 그 유재원이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빠른 등용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낸 치국의 방량 문제에서 재원의 답안이 어찌나 현실적이고 백성의 눈높이에서 쓰여 있었는지 임금이 감탄하며 친히 불러들였다는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답안 안에는 오랜 세월 버들 주막에서 보고 배운 백성들의 살아있는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한 그릇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단한 나그네의 발걸음이 따뜻한 한마디에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그런 것들이 문자가 되어 종이 위에 살아 숨 쉬었던 것입니다. 월이가 한양으로 올라가자 재원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3년 전 다 떨어진 도포 자락 대신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고 있는 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에 월이는 기다린 줄도 몰랐다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재원은 월이를 정식 정경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중에는 천한 신분의 주모 출신을 정경부인으로 들인다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없다는 그 한마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월이, 이제는 유정경부인이 된 그녀는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을에서 흉년이 들면 사제를 털어 구오미를 보냈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를 배울 수 있도록 서당을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막 시절 배고픈 사람에게 국밥을 나누어 주던 그 마음이 더 큰 자리에서 더 넓게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자리는 달라졌지만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날 버들 주막에서 월이를 천한 주모라 부르며 함부로 대했던 이들, 술값을 떼어 먹으려 막말을 하거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무례배들은 유정경 부인의 소식을 듣고 하나같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멀리 이사를 갔고 어떤 이는 신발을 사들고 사죄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그 누구도 찾아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의 벌은 자기 스스로 밤마다 그 두려움을 껴안고 사는 것으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백운 도사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사는 그때 산속 어느 암자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도사는 길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지요. 하늘은 알고 있었던 게야.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 손금이 나를 불러 알려준 것이야. 50평생을 하늘의 이치를 읽어온 도사가 자신의 공을 거두어들이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도사가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월희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베푼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고 보답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내어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이 하늘이 그녀의 손금에 그토록 선명한 흔적을 남긴 이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겉에 보이는 화려한 비단옷과 돈 주머니의 두께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이 베푸는 진심과 그 안에 품은 그릇을 알아볼 줄 아는 법입니다. 혹시 우리도 눈앞에 있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귀한 인연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안목을 넓혀주는 지혜의 한 조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